최근 들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사에서 보기 드문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적인 무역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서도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터무니없는 경제적 압박을 가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기업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미국 현지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무장 요원을 투입시켜 우리 기술자들을 구금하는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은 미국의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동맹국 국민을 모욕하는 장면으로 비춰졌고, 이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비단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연일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이 과거와 달리 세계 각국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 급부상한 만큼 이런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갈등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단순히 한미 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21세기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듯이 최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같은 시기에 아시아 각국이 미국보다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역대급 조치를 꺼내들고 나선 데 이어 심지어 아시아의 주요 매체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 질서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할 것이라며 이를 대대적으로 극찬하는 특집 뉴스까지 내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경악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해 중동 지역의 유력 매체로 잘 알려진 걸프타임스는 최근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맞이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한국과 군사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 방문하는 중동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강조한 뒤 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파트너이며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압둘라 국방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한국의 국방장관은 한국 방산 기술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두 나라의 국방장관들은 인적 교류와 군사 교육 등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보완 검토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실과 이슬람 성지를 비롯해 석유 시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별도의 군사 조직인 국가방위군을 운영하고 있다. 병력은 약 13만 명으로 이는 사우디 전체 군사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에 따라 방산 산업의 현지화를 추진 중이며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군사 장비의 5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방위군의 지상 장비 현대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의 군사력 확충 프로그램을 수출 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현지 본부를 설립해 이러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선 안규백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사우디 정부가 한국을 단순한 에너지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군사안보 협력 대상으로까지 격상시키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사우디의 비전 2030 전략이 추구하는 방산 자립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방산 기술과 생산 능력이 사우디가 절실히 찾는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두 나라의 이번 방위동맹은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 다변화 전략과 사우디의 방산 자립 정책이 맞물려 만들어진 윈윈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한국을 통해 방위력 증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됐고, 한국 역시도 사우디를 발판 삼아 중동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두 나라의 이번 협력은 한국이 에너지 중심의 협력을 넘어 안보 방산 분야에서도 사우디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현재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는 중동 정세 속에서 미국의 역할과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는 사이 강력한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중동 지역의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도 자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 대신 한국과 광범위한 군사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내외에 강력하게 천명하고 나서면서 미국 정부를 아연실색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스타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산업 파트너십으로 격상할 예정이며 이는 양국이 평화와 더불어 안보와 기술 발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국방장관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파트너십이 꾸준히 강도와 중요성을 더해왔으며 양국이 방위 및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산업 협력 강화와 사이버 범죄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 대응을 포함한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3차 한말레이시아 방산 협력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전문성을 배우고 기술 이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와 권대원 대한민국 합참 부의장이 함께 참석했다. 모하메드 칼레드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역량 있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항공우주와 감시를 비롯해 사이버 방어와 첨단 제조업에 이르는 세계적 수준의 방산 산업을 보유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은 선의를 성과로 단순한 파트너십을 건설적인 진전으로 바꿀 때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지도와 우정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방위 산업이 열망을 성취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말레이시아의 한국과의 방위 협력이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세계 안보 환경 속에서 위협이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사이버 공간과 우주 그리고 전자기 스펙트럼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성공한다면 이번 협력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하메드 칼레드 장관은 또한 한국과의 정부 간 조달 협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내각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튀르키예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이러한 독점적 협정을 공식화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그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국이 실용적인 방산 산업 파트너십을 통해 더 큰 성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 학계와 방산업계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발표와 함께 국방 분야에서의 AI 활용 및 추가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개 이상의 말레이시아 방산 기업과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 대표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양국의 정부와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말레이시아 매체가 보도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방위 동맹은 단순한 무기 거래 차원을 넘어 전략적 산업적 동맹 관계로 격상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그동안 함선과 전투기는 물론이고 사이버 방어와 감시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우리의 방산 역량이 말레이시아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의 도발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무능한 외교 및 군사 전략을 대체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과 독자적인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아세안의 새로운 협력의 축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던 미국 정부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더해 싱가포르 매체는 아예 작심한 듯이 한국을 상대로 그릇된 갈등을 촉발한 미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 매우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가뜩이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인 트럼프 행정부를 더더욱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현지 매체인 A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쇠락을 거듭하는 자국의 상황을 간과한 채 한국을 상대로 그릇된 갈등을 촉발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큰 타격을 입기는커녕 트럼프의 정치 생명과 미국의 경제 위상만 심대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매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수년 만에 최저점으로 떨어졌다. 지난 9월 4일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가 건설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약 300명을 체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엔지니어였다. 8일간의 구금 끝에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귀국했지만 사건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 12일자 사설에서 수갑과 족쇄를 찬 한국인들의 이민세관 단속국 영상은 서울이나 부산 등 한국 전역에서 결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이민 정책에 내재된 모순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 단속을 원하지만 합법적으로 노동을 허용해 노동력 부족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이 지적했듯이 조지아에서와 같은 급습은 트럼프가 원한다고 말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애물이다. 트럼프의 정책에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관세가 미치는 영향과 같은 다른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들은 미국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에게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세 가지 통계가 통찰을 제공하는데 이는 무역 의존도와 가계 최종 소비 지출 규모 그리고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무역 의존도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무역 가치를 GDP 대비 백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와 경제 개방성을 보여준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무역 비율은 88%였으며 수출이 GDP의 44%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의 비율은 27%였고 수출은 GDP의 12%에 불과했다. 시장 접근 상실이나 무역의 영향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크다. 2023년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 제품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되었다.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은 한 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금액으로 소비 시장의 규모와 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2023년과 2024년에 미국은 각각 19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EU의 9조 6천억 달러나 중국의 7조 2천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한국의 경우 이 수치는 8,400억 달러였다. 전 세계의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이 60조 달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그중 약 3분의 1을 차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1960년대 유럽과 일본의 회복과 성장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28%로 떨어지면서 미국 쇠퇴라는 담론이 일었다. 이후 25%와 30% 사이를 오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제 강대국 부상 시기인 2010년 23%라는 새로운 최저점에 도달했다. 그 후 다시 상승해 2023년에는 26%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 거의 50년 동안 세계 GDP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해왔음을 보여준다. 주요 경쟁국들의 인구가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미국은 최소한 25%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안정적인 비중과 소비 시장의 규모 및부는 미국이 21세기 내내 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 남을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나 1990년대 냉전 종식 직후와 같은 압도적인 미국의 지배 시기가 덧없음을 보여준다. 미국 경제의 규모와 부는 특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직면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는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행위, 심지어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 역시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력 대부분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의 협력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미국 유권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에게 이는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국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곧 자리를 떠날 것이며 워싱턴에서 터져나오는 터무니없는 정책 발언들도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싱가포르 매체가 보도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21세기 내내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될 정도로 한국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왔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의 위상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매우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나 냉전 종식 직후의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미국 경제 위상은 사회적 불평등과 더불어 정치적 갈등과 이민 문제 같은 과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매우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협력과 균형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미국이 예전처럼 다른 나라를 압박하거나 주권을 침해할수록 미국이 향유해왔던 초강대국이라는 지위가 더욱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싱가포르 매체가 지적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동맹과 우호적인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원칙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순간적인 위기나 정치적 발언에 흔들리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싱가포르 매체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아무리 무리한 요구와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곧이곧대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결국 한국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잘 짚었는데요. 싱가포르 매체의 보도대로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의 시대는 곧 막을 내릴 뿐더러 그와 함께했던 터무니없는 정책 역시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것이 자명한 만큼 우리는 미국과의 일시적인 갈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외교 전략을 펼쳐나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한국을 상대로 벌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태는 한국이 냉정한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관세 압박 속에서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한국의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의지를 담아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와 SNS 게시글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협상용 발언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에 외환 위기와 같은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경제적 논리와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한 냉철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대화를 통해 탄핵이나 IMF 구제금융과 같은 한국 사회의 상징적 사건을 언급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당한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압박에 맞서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군 없이는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을 굴종적 사고라 비판하면서 인공지능 전투 로봇과 자율드론 그리고 정밀 미사일 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은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과거식 군대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한 정예군을 통해 진정한 자주 국방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메시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이 사실상 무역과 안보를 비롯해 금융과 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협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해 자주적 방위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협상 테이블에서 결코 수세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가 할 말은 반드시 한다는 태도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를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된 위치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제사회는 냉철한 경제적 근거와 안보 논리를 앞세운 한국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이터와 타임즈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력 또한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대변하듯이 최근 미국의 유력 매체로 잘 알려진 뉴욕타임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던 트럼프의 전략이 오히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되치기로 파멸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국민에게 내세운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다. 그들은 양쪽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되살아난 강력한 경제를 누리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 대규모 추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외국 경쟁자로부터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고 자신들이 보기엔 미국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풍요로운 황금시대를 살면서도 국경을 닫고 굳건히 봉쇄해 외부인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대가도 없다고 말했다. 흔히 하는 속담처럼 케이크를 다 먹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케이크를 먹는 것 자체가 새로운 케이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재료나 기술, 시간과 노동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했다. 강하고 성장하는 경제를 원한다면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이고 노동 수요를 충족시켜줄 이민이 필요했다. 반대로 추방 부대를 운영하고 국경을 닫아 소수의 선별된 사람만 받아들이려 한다면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사회는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일 수 있었지만 전자의 이익을 후자의 방식으로 얻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환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2기 집권 약 8개월 만에 현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약속대로 트럼프는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금 미국의 도시들은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불법으로 보이는 누구든 잡아가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는 대법원의 승인을 받은 프로파일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았다. 2024년보다 제조업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 때문이다. 이러한 가혹한 이민 정책이 성장과 투자를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이달 초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다. 사바나 외곽의 한 소도시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건이 벌어졌다. 9월 4일 대규모 연방주 지방경찰 병력이 해당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덮쳤다. 국토안보부가 단일 장소에서 실시한 단속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였는데 표적으로 삼은 사람은 불과 4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500명 가까이 구금되었고 그 대부분은 건설을 돕기 위해 파견된 한국인 기술자들이었다. 일부 근로자들은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비자가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기술자의 변호인들은 이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이상 구금된 기술자들은 끔찍한 환경을 호소했다. 한국의 한 일간지는 이들이 허리와 손이 함께 묶여 있어
몸을 굽힌 채 물을 핥아 마셔야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칸막이도 없는 화장실에는 하체를 가릴 수 있는 천이 한 장뿐이었고 햇빛은 주먹만한 구멍을 통해 겨우 들어왔으며 하루 2시간만 작은 마당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단속의 결과는 기술자들이 겪은 고통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가 분노했기 때문인데 불과 몇 주 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약속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한 여당 의원은 미국 당국이 군사 작전처럼 수백 명의 한국인을 이렇게 체포한다면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한국인 기술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대우한다면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를 적나라하게 지켜봤던 만큼 트럼프의 이민 단속에 따라 자국의 계획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단속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미국 전역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투자 컨설팅 그룹인 이코노믹 인사이트 앤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가 많은 주에서는 건설과 농업을 비롯해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올해 감소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지난주 발표에서 추방과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인구 증가율이 예상보다 둔화하고 심지어 감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교인 와튼스쿨의 분석에 따르면 장기간의 이민 단속은 미국 GDP를 최대 1% 축소시키고 평균 노동자의 임금을 낮출 수 있다. 이민자들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쫓아내는 데만 집중하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수많은 미국 농부들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낙농업자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다. 노동력이 더 확보되지 않으면 소들이 젖을 못 짜고 작물이 수확되지 않는다. 그는 3번이나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인물이었다. 이민 정책에 더해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의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관세 역시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접근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그런 조짐을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문을 닫고 새로운 인력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생산적인 많은 노동자들을 내쫓고 전 세계의 새로운 중상주의적 질서를 강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유권자들에게 분노를 마음껏 드러내면서도 부유해지고 번영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연결된 경제에서 배타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번영을 희생하는 길이다. 미국 남부의 차별적 분리 정책이 지역을 빈곤하고 낙후되게 만든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만큼 트럼프가 자신을 믿은 사람들,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해 자신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다.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제와 불법 행위에 대한 평생의 책임 회피, 그리고 주머니를 채우는 손쉬운 방법 말이다. 뒤이어 미국의 또 다른 유력 매체인 CNBC 방송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매우 직설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미국 법원에 잇따른 위헌 판결과 더불어 트럼프의 외교 및 경제 전략마저도 파탄날 것이 자명한 만큼 이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현행 요구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수용한다면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 위기에 맞먹는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서울과 워싱턴은 지난 7월 구두로 무역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 합의에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자금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아직 합의가 문서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을 구금한 미국의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과 더불어 한국의 경쟁국인 북한을 비롯해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 동맹국이자 주요 경제 파트너인 미국과의 무역 및 방위 협상은 월요일부터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가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진보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단기간 선포했다가 파면 수감된 뒤 치러진 6월 조기 대선에서 집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경제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으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전 세계의 민주주의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공동 성명이나 구체적 발표는 없었지만 미국 대통령과 강한 개인적 유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체포하면서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연방 당국은 그들을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기술자들에 대한 미국 측의 가혹한 대우에 한국인들이 당연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갑을 찬 이들의 사진까지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그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없으며 이번 방미 일정에는 무역 협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하워드 루트닝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일본과 미국 간의 합의를 따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협정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외국 정부가 관세를 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혈맹 간에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한국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로 인한 원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 스와프 라인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나 그것이 협정 타결에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에 보유한 외환 보유액보다 2배가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 통화인 엔화가 미국과의 스와프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의 핵심 과제라며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실무급 협의에서 나온 제안들이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양국 간 격차를 메우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자금이 자신이 선정한 미국 측의 통제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미국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재량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7월에 한국이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했으며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에 주둔 중인 28,500명의 미군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선 양국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안보 문제와 무역 협상을 분리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렇듯 미국 매체들의 보도에서도 적나라하게 묘사됐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지금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지만 정중한 태도로 과거의 위기를 교훈 삼아 다시는 종속적인 협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력 그리고 국방력이라는 종합적인 국력을 토대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에 놓이는 위기로 한국에게는 국익을 지켜내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부디 아무쪼록 우리의 냉철한 판단과 굳건한 의지를 통해 앞으로 그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국익과 미래를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